다음 강의 또 이어보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심리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이치에 대한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같이 좀 전해드려 봤었죠. 그리고 우리가 뭐 단순히 경제만 공부할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바라볼 필요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도 좀 같이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그냥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죠. 경제 공부를 할 때 예를 들어 사실 근데 경제 공부를 원하신다기보다는 좀 뭐랄까 그러니까 투자 공부가 필요하신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건 어떤 걸로 해서 마켓의 미래를 읽어서 이걸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이런 걸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공식을 찾으려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과거의 패턴을 통해서 미래를 분석하면 될 것 같아. 이런 기대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옛날에 그런 걸 좀 많이 찾았었는데 공부를 할 때 한번 잠깐 이런 거 한번 보죠. 유가가 올라요.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오릅니다.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유가가 오르면 주가는 올라가나요? 떨어지나요? 오르기도 하고 모르죠. 오르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는 떨어질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늘리게 되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두 번째는 유가가 올라가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을 높이게 되니까 금리를 끌어올리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은 두 가지 부담이 같이 작용을 하면 주가가 깨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유가의 상승은 주가에는 악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가를 결정하는 건 유가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많은 요인들이 작용을 하고 있죠. 어쩌면 에너지 가격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섹터일 수도 있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히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을 수 있죠. 하나 볼게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조선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 기업들이 많아요. 배를 만들죠. 이게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중국의 거대한 성장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폭발을 해요. 그래서 유가가 올라요. 근데 에너지 수요가 폭발한다는 얘기는 원유를 나르는 그런 배들이 많이 필요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랬더니 조선사에서 배 수주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요. 그럼 배가 싸요, 비싸요? 겁나 비싸죠. 그럼 그게 달러로 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달러가 막 미친 듯이 유입이 돼요. 그럼 달러 공급이 늘어나죠. 달러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지 않을까요? 원화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해외 투자자입니다. 원화 가치 환 차익을 먹을 것 같아요. 조선사 수입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들어와야죠. 그럼 더 사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외국인들이 막 들어와요. 주가 오를 것 같지 않으세요? 스토리만으로 끝나면 안 되죠. 뭐가 있어야 되죠? 퍼포먼스가 있어야죠. 예. 스터디가 잘 되신 것 같습니다. 자, 퍼포먼스가 어떤지 한번 보죠. 네. 코스피 지수와 국제유가 차트예요. 2000년도 이후부터 그려봤습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이 빨간 선이에요. 국제유가가 파란 선입니다. 순간순간 짧은 기간에는 차이가 좀 나요. 반대로 가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세요. 자, 유가 오르죠. 주가 오르죠. 유가 내리죠. 주가 내리죠. 비슷하지 않아요, 좀? 비슷하지 않아요? 이게 뭐지?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이런 느낌 좀 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유가가 보면 파란색이 크게 떨어졌죠. 옆으로 기고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40불 그거예요. 깨지잖아요. 크게 떨어지니까 옆으로 기잖아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결론 내립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가는 오른다. 이게 뭐의 문제냐면 인과관계하고 상관관계의 오류라고 합니다. 인과성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관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지 이게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 공급이 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많이 풀려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주식시장도 채우겠죠.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근데 에너지도 살 것 같지 않으세요? 예, 유가도 끌어올리겠죠. 예, 주가도 오르고 유가도 오르겠죠.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올랐나요? 그게 아니라 주가와 유가가 함께 오르는 거죠.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것보단 인과관계로 묶이는 것보다는 서로의 상관관계로 묶이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를 하나의 스토리처럼 쓰면 되게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 5년도에 처음 공부 시작했을 때 신문기사 보면서 공부했거든요. 제일 황당했던 게 이런 거예요. 유가가 올라서 주가가 빠졌대요. 맞네. 이해가 됐거든요. 근데 며칠 후에 읽어보니까 유가 상승에 힘입어서 뭐 정유주들이 오르면서 상승을 주도하면서 주가가 올랐대요. 뭐야 이게? 유가가 오르면 오르고 유가가 떨어지면 오르고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해진 답이 있나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케바케라고 하죠. 그 인과관계가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 인과관계보다 상관관계가 그 둘의 인과보다 훨씬 큰 유동성이라는 영향이 남아있으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때는 유가가 마이너스 40불까지 떨어질 때 코스피 지수가 얘가 1430을, 1460을 다녀와요. 유가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아니죠. 뭐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생각 때문에 떨어진 거죠. 맞죠? 유가가 빠져서 주가가 빠지고 이 로직을 넘어가죠. 물론 유가가 주가에 영향을 안 준다가 아니에요. 유가가 주가에 주는 인과관계보다는 다른 쪽의 인과관계가 훨씬 더 코로나에 대한 인과관계가 훨씬 더 컸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러면 이 둘은요 서로 간의 인과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코로나라는 것 안에서 같은 상관성을 보이는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죠. 그럼 우리가 교과서를 보면서 공부합니다. 유가가 오르면 주가는 오른다. 이렇게 배우면 틀려요. 유가가 오르고 있네, 주가 빠지겠네. 틀려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유가와 주가는 그럼 같이 간다. 근데 잠깐 보세요. 요 부분을 보세요. 유가가 145달러까지 올라갈 때입니다. 이때가 08년도예요. 이때는요. 전 세계 자산들이 다 무너지는데 에너지 시장이 좋을 것 같아서 에너지 쪽으로만 돈이 쏠려요. 보세요. 이 파란색 선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주가 보세요. 빠지죠. 가파르게 빠지고 있지 않아요? 코스피가? 일정 임계점이 넘잖아요. 일정 임계점이 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합니다. 얘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면 예를 들어 2% 물가 목표까지는 좌시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 위로 올라오면 가만 안 있겠다는 얘기잖아요. 선 넘네? 라는 단어 있죠. 선을 넘는 순간 어떻죠? 손을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나서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이때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네. 우리나라에서 08년도에 기준금리 인상을 해요. 근데 08년도가 기준금리 인상을 할 때가 전 세계적으로 실물 경기가 다 위축이 돼서 금융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을 때 어쩔 수 없이 유가 때문에 저쪽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합니다. 유가가 한 번 더 선을 넘었을 때가 언제 있었을까요? 선 넘네 보이시죠? 선 넘죠. 이게 작년도죠. 그러지 않아요? 유가가 너무 가파르게 쳐올라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나마 가뜩이나 물가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더욱더 강하게 작용을 하게 되죠. 그러지 않아요? 잠깐 볼게요. 작년도 22년도 2월 달에 잠깐 돌이켜보면 이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잖아요. 다들 러시아가 금방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 전쟁 오래 안 간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죠. 벌써 1년 가까이 됐죠. 근데 그런 생각도 사실 해봐요. 전쟁을 하면 둘 다 불리한 건 맞아요. 둘 다 피해가 가는 건 맞는데 누가 더 피해가 많이 가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G7 국가들 같은 경우는 어떻죠? 특히 천연가스에 대한 공급에 상당히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에 상당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죠. 이 전쟁을 했을 때 누가 더 쫄릴까의 게임이죠.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보면 제가 나보다 더 쫄릴 것 같아. 이럴 때 들어가죠. 저도 쫄리죠. 당연히 쫄리지만 더 쫄릴 것 같아. 이거 그러니까 치킨 게임이죠. 이렇게 저기 기차 선로에 둘이 누워 있는데 네가 먼저 일어날 거잖아. 이 게임인 거잖아요. 끝까지 안 일어날 수 없죠. 누가 먼저 일어나면 그때 딱 일어나면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킬 때는 사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닥쳐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기들한테 유리한 면이 분명히 있다는 분석도 했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 마음에 안 들 때마다 송유관을 중단하니까 막 유가가 뛰고 난리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도 금리 인상을 하고 전체적으로 경제가 주저앉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략 비축유를 엄청나게 풀고 있어요. 전략 비축유는 미국이 나중에 혹시라도 원유 공급이 안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에너지를 쌓아놓은 거거든요. 이걸 시장에 계속 던지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이게 에너지 가격을 끌어내리는데 꽤 큰 영향을 줬죠.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러시아는 탄탄하게 버틸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사자하고 저기 누구야? 상어하고 싸워요. 누가 이길까? 모르죠. 물속에서 싸우면 상어의 압승, 물 밖에서 싸우면 상어는 고기 줘.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상어도 머리가 좋고 사자도 머리가 좋으면 어떻게 싸우고 싶을까요? 자기한테로 유리한 대로 끌어당기고 싶지 않아요? 상어는 인플레이션 국면이라는 얘기는 물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지금. 상어는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게임을 끝내고 싶겠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물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안 끌려가고 싶겠죠. 오히려 끌어당기고 싶지 않을까요? 그럼 인플레이션이 끝나는 걸 원하지 않겠죠. 반대편에서는 사자는 끌어내야지 게임이 끝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은 반대편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얘를 끌어내면 상어를 만약 끌어냈다. 성공했다.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 러시아 펀드가 되게 힘들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갈 때마다 러시아가 되게 힘을 받아요. 네. 이런 케이스가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표적인 선 넘네가 되는 거죠. 에너지 가격은 주가가 오를 때 유가가 오르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그죠? 포트폴리오에 둘 다 담을 필요가 없죠. 뭐만 담으면 돼요? 주식만 담으면 되죠. 원유를 담아도 되지만 원유가 10년간 부진했잖아요. 주식보다. 그럼 왜 원유를 담아요? 그럼 빈집 털이 당하죠. 예. 그러다 이제 하늘로 스파이크가 나오죠. 그러니까 특히 작년도 상반기 요 구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선 넘는 순간. 선을 넘는 녀석들의 의미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렇게 유가가 많이 오르잖아요. 일정 수준. 그러면 시차를 두고 얘들이 무너져 내리고요. 주가가 무너진 다음에 유가도 같이 따라 내립니다. 왜? 실물 경기의 둔화가 쫓아오니까. 우리가 오펙 국가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오펙 국가들. 우리가. 오펙 국가들은
유가가 올라가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엄청 올라가는 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니죠. 적당히 올라야 제대로 해먹죠. 오랫동안. 지속 가능하게 해먹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근데 사람은 욕심이 있죠. 욕심이 있으면 실수를 하죠. 70년대 말에 석유파동 때 2달러 하던 유가가 40달러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오펙 산유국들이 자원민족주의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근데 저 이제 얼마 전에 좀 책을 좀 보면서 원유 역사 책을 보면서 좀 굉장히 중요한 표현들을 봤는데 어쩌면 원유 시장처럼 이 가격의 변동성이 큰 시장이죠. 이런 때에는 독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독점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독점이 필요하고 무언가 큰 힘을 갖고 있는 세력이 존재할 필요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너무 크거나 이런 케이스가 너무 많이 일어나게 됐을 땐 독점이 가능하면 이 사람이 필요할 때마다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조절이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원유가 너무 넘치면 공급을 확 줄이면서 이 원유 가격을 일정 수준 조절을 하고 원유가 너무 모자라면 확 늘리면서 그럼 여러분들은 이 생각이 들죠. 그럼 독점이 좋다는 얘기냐? 말도 안 돼. 독점하는 곳 있죠. 돈을 독점하는 곳이 있지 않아요? 돈을 독점하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중앙은행이죠. 연준이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조절하잖아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기준금리가 예를 들어서 3%입니다. 시중에 돈이 너무 넘쳐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돈을 빨아들여요. 기준금리 위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너무 넘치면 기준금리보다 밑으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빨아들여요.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지죠. 그럼 돈 구하기 힘들면 금리를 더 부를 거 아니에요. 그럼 금리가 올라가요. 그죠? 3%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돈이 모자라는 거잖아요. 기준금리보다 위에 올라갔으니까. 저는 기준을 3%에 맞추겠다고 했는데 3%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시 돈을 뿌려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금리가 다시 내려오겠죠. 아 미안, 아 미안, 아 미안 이걸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기준금리대로 움직이는 게 7일짜리 RP금리를 RP가 뭔지는 안 보셔도 돼요. 7일짜리 국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일짜리 국채 금리를 3.25% 지금 기준금리가 3.25예요. 3.25에 맞추겠다라는 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예요. 3.25로 무조건 그 금리가 있다는 게 아니라 저는 금리를 3.25로 유지하고 싶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어떤 금리를? 7일짜리 RP금리를요. 3.25에 맞추고 싶어요. 이게 기준금리 제도예요. 그럼 실제 7일짜리 RP금리를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돌려요. 떨려요. 이때마다 올라간 거 때리고 내려온 거 쳐올리고 이렇게 막 이 작업하거든요.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해요. 이 작업을 해서 여기에 예술적으로 이 금리를 맞춰가려고 합니다. 공급이랑 빨아들이는 걸 혼자 독점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만약 원유 시장에도 그런 세력이 있다면. 근데 만약에 이게 팍 깨져가지고 서로가 다 다른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이렇게 흔들리겠죠. 이렇게. 그래서 원유 시장의 변동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와요.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게 이런 거예요. 결국에는 2468 나옵니다. 그 다음 뭐 나올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셨어요? 패턴이죠. 과거에 있는 것 중에서 패턴을 끌어내서 일반화를 시키죠.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이걸 통해서 이 패턴을 통해서 무언가 일정한 특징이라든지 규칙을 찾아내가지고 미래에 질러버리죠. 사람은 예측을 하는 동물입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도 계단을 내려가잖아요. 마지막 계단이 혼자 하나만 얇은 때가 있어요. 옛날 건물 같은 거. 이렇게 되죠. 왜 그러죠? 예측을 하고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이게 이어질 거라고 예측하고 내려가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규칙이에요. 하나의 규칙처럼 바라봐요. 우리는 그 규칙을 보면서 따라가거든요. 세상을 바라볼 때도 흘러왔었던 세상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의 규칙을 발견해내고 이걸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려는 거잖아요. 유가가 오르니까 주가가 오르는 경향이 있어라는 걸 이 패턴을 통해서 계속 찾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예를 들어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유가가 올라가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주가가 올라. 이게 아니라 유가가 올라가서 금리도 같이 오르면 주가는 내려. 하나가 더 들어오죠. 변수가. 부도 위험이 높은 채권의 부도율이 올라가면 주가는 내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변수를 하나하나 계속 늘려갈 수 있죠. 한 10개만 늘리면 어떨까요? 3개째도 버벅거리고 있잖아요. 10개 늘리면 답이 안 나오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슈퍼컴퓨팅은 어때요? AI죠.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괴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40몇 년, 50년의 역사를 갖고서 막 그 데이터들을 다 분석하면서 거기서 일정한 피처를 잡아내죠. 어떤 규칙을 잡아내죠. 이겁니다. 가장 최적의 규칙을. 이걸 던지는 게 AI의 룰이죠. 근데 문제는 그 과거에 있는 게 그대로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지난 10년의 얘기를 해요. 10년 동안 있는 모든 데이터를 다 학습했어. 여기서 이 지난 10년의 피처를 찾아낸 거예요. 특징을. 피처 익스프레션이라고 해요. 지난 10년을 보니까 드디어 제가 규칙을 발견했어요. 어떤 특징인지 아세요? 주가가 빠지면 사라고. 가장 암울할 때가 투자의 적기다. 이걸 알아냈어. 지난 10년의 피처를 보면서. 진짜 그래요. 딱 보니까 차트를 보니까 나와 답이. 그걸 제가 발견해낸 거예요. 인공지능이. 지금 사십시오. 근데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래요. 그럼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분석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40년 전에 가야죠. 10년은 누가 규정해줬죠? 사람이 규정한 거죠. 10년을 분석해서 미래를 보죠. 그럼 10년을, 20년을, 30년을 분석해가지고 미래를 보는 케이스에 만약 40년짜리가 득점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경제학 책에 보면은 파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의 파동은
4년짜리 파동이 있고요. 8년짜리 파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40년짜리 파동이 있습니다. 40년짜리 파동을 콘트라 DF 파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파동들이 나타나는 원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재고가 순환하는 방법이 있죠. 재고를 볼 때 되게 중요해요. 기업들의 재고. 재고가 없습니다. 장사가 안 돼서 재고를 안 쌓고 싶어요. 근데 너무 재고가 없으면 어때요? 좀 만들어 놔야죠. 공장이 돌아가죠. 공장이 돌아가죠. 사람이 필요하죠. 설비를 좀 늘려야 되죠. 부품이 필요하죠. 재고를 쌓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재고를 쌓는 기간이 생겨요. 이게 1년 동안 쌓아요. 꽤 많이 쌓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쌓아요? 쉬어야죠. 언제까지 쉬어요? 재고가 줄어들 때까지, 팔릴 때까지. 그래서 1년 팔아요. 1년 쌓고 1년 팔고 1년 쌓고 1년 팔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1년 쌓는 동안에 어때요? 기업들이 투자도 늘리고 사람도 쓰고 그 사람들이 소비도 하잖아요. 경기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아요? 무언가? 그죠? 그러면 이때는 좋은데 이때는 안 좋고 이때는 좋은데 이때는 안 좋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얘기 잘 안 나오는데 짝수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코스피에. 그 얘기가 옛날에 있었어요. 짝수해마다 깨져요. 그게 뒤집어보면 홀수해마다 좋았다는 얘기죠.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니까 또 공식처럼 또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짝수의 저주가 저런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2003년에 주가 오르고 2004년에 쩔었고요. 2005년에 크게 오르고 2006년에 쩔었고 2007년에 엄청 오르고 2008년에 박살났고 금융위기 때 2009년에 회복장 때문에 좋았는데 2010년이 좀 부진했어요. 2011년이 깨졌어요. 이때가 안 좋았어요. 유럽 위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 사이클이 조금씩 바뀌어 나가기 시작을 해요. 이게 재고 순환이에요. 왜 이게 이제 워킹을 잘 안 하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연구도 있겠죠. 왜 이런 연구가 있을까요? 잠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재고가 잘 요즘 워킹하지 않는데 보세요. 글로벌 네트워크가 생기죠. 그리고 불경기가 오랫동안 이어져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배웠냐면 재고는 많이 쌓는 게 좋다? 아니죠. 재고는 어떻게 쌓는 게 좋아요? 최소 재고. 대신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겨올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놓으면 좋죠. 그럼 재고 보관 비용이 안 들어가죠. 재고 손상도 안 일어나죠. 그러지 않아요? 안 팔렸을 때 리스크도 줄죠. 재고는 최소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왜? 안 팔릴 수 있으니까. 디플레이션의 시대라고 합니다. 물건의 가격이 떨어져요. 제품의 가격이. 재고를 갖고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2012년부터 14년까지 미국에서 MBA를 했거든요. 미국에서 엄청난 거 배울 줄 알았는데 갔는데 이게 영어를 못해요. 토론할 때는 말 한마디로 그런 거 있어요. 시험을 보면은 한국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한국 사람이 시험을 잘 봐요. 참 이게 이상하게 그 사람들이 그 강박관념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험은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영어로 보든 제 생각에 스페인어로 봐도 잘 볼 거예요. 막 써요 뭔가. 왜냐면 시험은 잘 봐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엄청 주저주저 써요. 근데 그게 뭐가 있냐면 모범 답안이 있죠. 우리는 질문에서 우리의 창의적인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답을 쓰는 걸 아주 좋아하죠. 상대 입장을 배려하잖아요. 교수님 출제자의 입장을 배려, 출제자의 의도를 부합하는 답을 쓰잖아요. 그래서 재고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재고는 최소로 네트워크 확보.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사례를 몇 개 외워가지고 팍팍팍팍 박으면 답이에요. 그럼 좋은 점수 나와요. 근데 그때는 2012년부터 14년에는 무조건 수업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잘 안 들려도 결국엔 뭐냐면 재고는 조금만 유지합시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당길 수 있게 합시다. 그게 저스트 인 타임이에요. 왜? 디플레이션이잖아요. 그게 금과 억조예요. 재고는 많이 갖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의 시대가 와요. 대리점입니다. 컴퓨터를 팔아야 돼요. 근데 주문이 너무 많아. 그래서 공장에서 못 주겠대요. 한 달치 재고를 쌓아야 되는데 못 주겠대요. 구할 수가 없대요. 만드는 것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지인을 통해서 샀어. 한 달치 간신히 구했어. 그랬더니 그 지인이 하는 얘기가 야 다음부터는 못 주고 아무리 친해도 그리고 다음번에 줄 때는 오늘까지 이 가격에 모시고 다음번부터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 기념해서 50% 인상된 가격에 모시겠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 달치만 더 줄 수 없을까 오늘? 이 생각 들지 않아요? 저스트 인 타임이라면서요.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고를. 근데 왜 땡겨요? 오를 거니까. 오를 것 같으니까. 디플레이션은 내릴까 봐잖아요. 인플레이션은 오를까 봐잖아요.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이잖아요. 40년 동안 디플레이션에 최적화된 이론이 그게 통하겠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이어진다면?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 인플레이션 금방 끝날 거니까 괜찮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괜찮은 거고. 아니면 교과서를 새로 써야죠.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전쟁을 할 땐 11개가 최고다. 내가 이래서 이겨봤거든. 팩트죠. 근데 11개 썼다 죽잖아요. 바람의 방향이 바뀌니까.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재고 관리도 바뀔 것 같지 않으세요? 재고 순환의 패턴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게 되면서 재고를 많이 안 쌓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순환도 사라졌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만약에 꽤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다면 다시 나타날 수도 있죠. 지금 재고순환, 저 어렸을 땐 재고순환 많이 봤어요. 요즘은 또 최근에는 안 봤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보지도 않았다가 이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찾으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교과서를 꺼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기업 실적만 보면 되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지 않나요? 당연히 봐야죠. 근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죠. 투자 참 어렵다 생각되실 수 있죠. 어렵죠. 그러니까 모두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상황이 뭔지도 알아야 되죠. 그게 매크로 공부죠. 근데 참 저도 그래서 보면서 무언가 정해져 있는 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재고 사이클이 짧게 이어지죠. 이게 1, 2년짜리 사이클이에요. 4년짜리, 10년짜리 사이클이 있는데 주글라 파동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요. 설비 투자예요. 기업이 설비를 한번 가져오면 7, 8년 정도 쓰겠죠. 그 다음에 이 설비가 많이 감가가 될 거 아니에요. 마모가 되고. 그럼 이 설비를 갖다가 이제 딱 한번 교체해줘야 되지 않아요? 한번 좀 쓱 갈아줘야 되지 않아요? 네, 그걸 갈아주는 패턴을 보입니다. 네, 그러면서 사이클이 한번 바뀌어요. 기업 경영을 한다는 건요. 저처럼 입만 나불거리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들을 언급해드리는 건 가능한데 최종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수요가 느는데 공급을 따라가야 되죠. 근데 우리는 겪어왔단 말이죠. 이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 모르니까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못 늘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거 선비 투자를 늘리지 말지는 의사결정의 문제죠. 여기서 한번 결정 잘못하면 망가질 수 있죠. 제대로 하면 다른 애들 다 두려워하는데 저 먼저 딱 튀어나와서 생산하는 거잖아요. 용기가 필요하죠. 그 용기라는 건 아까 전에 그 한 명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현상들을 보면서 거기서 패턴을 찾아요. 패턴을 연결하잖아요. 그러면 저 지렛대하고 수요 공급에서 공장에서 한 명이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거하고 설비 투자를 늘리는 거하고 비슷한 비유를 할 수가 있죠. 철학이라는 게 하는 건 결국에 사람의 삶 속에서 일반화된 걸 찾는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기계의 영역으로 가져가서 패턴을 잡아내려고 하죠. 그게 AI입니다. 옛날에는 엑셀에서 우리가 뭐 더하기 뭐 해 이거잖아요. 근데 이제 AI에서는 그 가장 최적의 패턴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렇게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재고의 패턴이 있고 두 번째는 설비 투자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0년이라는 거는 40년짜리 패턴은 결국은 어떤 패권이라든지 그죠? 아니면 매크로 경제 구조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패턴이 될 수가 있겠죠. 디플레이 패턴, 인플레이 패턴 이런 것들도 존재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 개의 파동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이런 얘기도 하죠. 세 개의 파동이 모이는 게 올해입니다. 뭐 이런 얘기. 대박입니다. 뭐. 네, 그런 것도 믿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것들보다는 결국에는 세상이라는 게 이게 순환한다라는 것도 같이 좀 보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겠죠. 더 많은 이 순환들이 존재할 수가 있겠죠.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무언가 학습을 할 때도 정해져 있는 모든 것들을 정해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게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보다는 되게 유연하게 바라보시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너무 화딱지가 나더라고요.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가가 오르면 오른다고 하고 떨어지면 오른다고 하고 뭐야 이게? 에이 집어쳐. 그러니까 주식은 하면 안 돼. 이렇게 결론이 돼요. 자, 미국 S&P 500 지수가요. 여기 보시면 이 빨간색 선이 미국 S&P 500 지수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09년도 3월 달입니다. 09년도 3월 달입니다. 09년도 3월 10일이 바닥이었어요. S&P 500 지수에. 그때 장중에 666.7을 찍어요. 놀랍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만 바라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패턴을 생각하겠어요. 근데 딱 들었을 때 맞는 것 같으면 그게 스토리죠. 그게 퍼포먼스죠.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한번 계속 로직을 한번 가져가 보죠. 자, 보세요. 자, S&P 500 지수가 오르죠. 계속 올랐어요. 근데 제가 하나씩 써드려 볼게요. 여기 뭐가 있었냐면 이때가 바닥입니다. 여기 요겁니다. 요거. 시력 검사 같은데 조금 빠졌는데 조금 빠진 게 아니라 이게 워낙에 커서 그래요. 이 틀이 이 시계열이 꽤 많이 빠졌어요. 한 10% 빠졌어요. 이게 그리스 1차 위기예요. 이게 10년도 5월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조금 더 크게 빠졌거든요. 이게 11년도 8월인데 이게 유럽 재정 위기예요. 그 다음에 이게 12년도에 보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스페인 망한다고 했어요. 유럽 3차 위기입니다. 이렇게 망한 요거 무너진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요 뒤에 여기 한번 크게 움푹움푹 들어간 적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 위기예요. 이때 S&P 500은 10% 좀 넘게 빠졌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한번 움푹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브렉시트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18년도에 한번 이게 크게 내려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요게 요 18년도에 여기 한번 크게 내려갔다 온 적이 있는데 이게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나타났던 리스크예요. 예, 이 금리 인상하고 플러스 무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크게 내리는 거 보이세요? 이게 뭐죠? 이건 다 기억하시죠? 코로나예요, 이게. 그 다음에 여기 쭉 빠지는 거 이건 다 기억하시죠? 이게 마찬가지로 미국 금리 인상. 예, 인플레이션. 예, 이렇게 돼요. 예, 이거 앞으로도 써드릴 수 있어요. 다 기억나요. 예. 제가 언제부터는 기억이 다 나냐면 요거부터는 기억이 나요. 04년도부터는. 예. 직접 장을 겪으면 기억이 나요. 예. 오르는 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깨지는 건 다 기억나요. 왜 그럴까요? 아프니까. 아픈 건 다 기억나요. 어떡하지? 이건 기억이 나요. 막막하잖아요. 근데 자, 제가 이렇게 막 써드렸죠. 기억력 좋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면 이걸 보면서 한번 우리가 패턴을 생각해봐요.
시장에 악재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봐요. 자, 그리스 1차 위기는 시장에 악재예요? 아니면 호재예요? 한 달은 악재죠. 6개월로 보면 호재. 그죠? 유럽 재정 위기는 1년으로 보면 호재. 브렉시트는 1년으로 보면 대형 호재. 코로나는 메가톤급 호재. 패턴 배우셨죠? 앞으로 악재 다 터질 때마다 뭐 하면 돼요? 대형 호재가 터진 거죠. 호재는 호재고 악재는 호재예요. 호재는 호재고 악재는 대형 호재예요. 악재가 크면 클수록 대형 호재예요. 근데 우리는 뭘 기다리면 돼요? 세상 망하게 기다리면 되죠. 대박 터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금융위기만 찾아와야죠. 금융위기. IMF 외환위기도 보면 코스피지수 엄청 올렸거든요. 그럼 외환위기 찾아오면 돼요. 그게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맴도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보고서 분석을 하면 그렇게 결과가 나와요. 너무 당황스럽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악재를 호재로 받아들이는 그 시기가 빨라져요. 왜 그러죠? 학습되어 있어. 학습 때문에. 투자자도 학습하잖아요. 과거 그 패턴이 같겠습니까, 그러면? 계속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기간이 점점 짧아져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실시간으로 반응해요. 악재 와 하면서 끌어올려요. 얼마나 민감해지는데요. 여기서 사야지. 파는 놈 좀 나와라. 그럼 자, 우리 공식 세웠죠. 호재는 호재, 악재는 호재. 근데 악재가 호재예요? 아니에요. 왜? 악재가 찾아왔을 때 돈을 뿌리니까 오르는 거죠. 공감하세요? 악재가 찾아왔을 때 돈을 뿌리니까 오르는 거죠. 돈을 못 뿌리면. 안 오르죠. 못 올리죠. 돈을 뿌릴 수 있다 없다는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금리. 중앙은행이 결정하죠. 중앙은행은 뭐에 의해 결정을 하죠? 인플레이션을 보죠. 인플레이션이 없으면 수렁에서 끌어올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으면 돈을 빨아들일 생각을 안 해요. 계속 뿌려요. 휘청할 것 같으면 빨리 이렇게 되거든요. 안 돼, 더 세게 이렇게 돼요. 그럼 업자만 미소 짓죠. 돈 더 주세요. 줄게. 왜? 지금까지 준 것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제 인플레이션이면 지금 돈 뿌리면 큰일 나죠. 네. 그러면 이거는 10년의 패턴 아니에요? 이걸 보고 공부하면 깨지죠. 네. 그래서 저 패턴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우리가 새로운 패턴을 익히거나 아니면 세상의 기존의 패턴으로 돌아오거나 어느 게 편하세요? 우리가 새 패턴을 익히는 게 편해요? 아니면 세상이 다시 우리한테 맞춰주는 게 좋아요? 맞춰주셔야죠. 돌아와야죠. 그리고 우리가 기존의 패턴대로 돈을 벌 텐데 왜 우리가 고민하게 만들어요? 세상이 돌아오면 되지. 터널 안에 있는 거잖아요. 터널만 벗어나면 되잖아요. 언제가 벗어날지 모르지만 살짝 빛만 보이면 어때요? 와! 아니래. 아니래. 그래서 차트가 와! 아니래. 와! 아니래. 와! 아니래. 이러지 않나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작년 차트를 보면서 참 저는 이게 지난 1년을 보면서 그런 느낌들을 되게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공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지난 10년을 살아온 과거가 있어요. 지난 10년 동안 배운 게 있죠. 거기서 쉽게 벗어날 수 있습니까? 못 벗어나죠.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같이. 심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심리를 이해하려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이게 워킹하지 않는 이유를 보려면 더 먼 과거들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공부가 어려운 거예요. 정해져 있는 패턴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저기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혹시 그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편안하게 좀 질문 좀 주시죠. 네. 네, 먼저. 네. 그 아까 연준이 경기 부양책 같은 걸 하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 계속 한다 그랬었는데 네.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이 더 심화되거나 그렇게 가버리면은 그때 연준이 할 수 있는 액션은 어떤 게 있나요? 네.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왜냐면 인플레이션을 잡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액션을 해야죠. 인플레이션을 잡는 액션을 해야 되지. 우리가 뭔가 성장을 부양하는데 해줄 수 있는 액션은 없어요. 왜냐면 모순이거든요. 경기 부양을 해줘야 되는, 뭐냐면 이제 돈을 풀면서 빨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잠깐 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질문 주신 게 사실은 연준이 제일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준이 이제 제일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경기 부양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뭐 의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뇨가 있으면 당뇨병 환자는 제일 힘든 게 다른 병이 합병이 걸렸을 때 수술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수술하기 전에 이 당 수치를 낮춰야지 그래야 수술이 가능하대요.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어떤 경기 부양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네, 하는 순간 인플레이션을 자극해요. 그래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제압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연준은 성장과 물가를 부양하는 정책을 쓰거든요. 성장을 최대한으로 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게 연준의 목표예요. 근데 잠깐 보면 성장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낮춰야 되거든요. 근데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를 높여야 돼요. 이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세우려면 모순에 빠지죠.
여태까지는 왜 모순이 안 빠졌어? 모순이 안 빠진 이유는 원래는 이래요. 경기가 좋으면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요. 올라버린 물가가 경기를 주저앉히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수요가 위축이 되니까 물가가 내려요. 경기와 물가는 같은 방향이에요. 경기가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안 좋으니까 물가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같은 방향이면은 문제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반대 방향이에요, 지금. 성장이 둔화가 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거죠. 그러면 성장을 바라보면 금리를 낮춰야 되고 물가를 바라보면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요. 근데 초기에 이런 현상이 딱 벌어졌을 때는 연준에서 썼던 게 뭐냐면 이거 물가는 일시적이야 라고 하면서 얘를 안 바라봐요. 얘 놔두고 여기만 부양을 하죠. 그랬더니 엄청 돈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 지금은 삽떴다고 다들 욕하는 거죠. 얘를 부양을 했다. 근데 이제 뭐냐면 물가가 강해지고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금리를 내린 거예요. 돈을 뿌리고. 또 이게 괴물이 된 거죠.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먹는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냐면 이걸 잡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지난 10년 동안의 기억을 보니까 연준은 성장이 약한 걸 어떻게 해서든지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우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도저히. 조금만 눈물을 보고 괜찮아. 괜찮아. 울면 안 돼. 내가 뭘 해줄까? 뭐든지 다 해줄게. 막 이러던 거예요. 애가 똑똑해지죠. 아빠 나 저기 플레이스테이션 사줘. 안 돼. 플레이. 나 자동차 사줘. 안 돼. 자동차. 별게 다 나오는 말만 할 때마다 눈물만 보이면 다 주는 거예요. 다 줄 거야. 널 위한 모든 걸. 이거죠. 알고 있는 거예요. 다 나나. 이번에 뭐 받을까? 그럼 얘는 뭐 하면 연기학원만 다니면 끝나요. 우는 표정만 살짝 지으면. 왜냐면 호구잖아요. 말하는 대로 주니까. 연기력을 엄청나게 늘리는 거죠. 그러면 알고 있어요. 얘가 흔들릴 때마다 얘가 울면 무지개 연못에 비가 내린.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금리를 올린대요. 근데 금리 올리면 내가 올 텐데? 올릴 수 있겠어? 아이고. 그랬더니 올릴 거야. 올려봐. 싹 눈물. 그럼 막 예전 같은 막 날라가가지고 다 주겠다고 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뭐지? 더 올까? 더 오려고 하니까 살짝 표정이 흔들리는 것 같아. 눈빛이 살짝 흔들리는 것 같아. 그럴 줄 알았어. 씩 미소 지은 거죠. 근데 아직도 안 와. 뭐야? 왜 안 와? 왜 안 와? 왜 안 와? 이거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근데 이제 느낀 거예요. 물가가 높으면 못 온대. 물가만 안정되면 올 거네. 그래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패턴을 보면서 이제 성장 안 보고 물가 볼 거예요 라고 한 거예요. 이게 작년도부터는 2022년에는 안 믿어. 꿈 깨라. 네가 절대 그러지 못해. 너는 우리를 부양할 수밖에 없어. 너네 미션이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연준 입장에서는요. 동부전선과 서부전선에서 동시에 적이 쳐들어와요. 군대를 나누면 그냥 죽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은 한쪽을 빨리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다른 쪽에 전력을 집중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게 제일 나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요. 성장이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잽싸게 제압을 하고 바로 서부전선으로 들어가서 성장을 갖다 부양하면 돼요. 야, 그런데 성장이 많이 깨질 거 아니야. 물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금리를 많이 올려놨을 거 아니에요. 내릴 금리가 많아졌죠. 기준금리가 1%대일 때하고 5%대일 때는 달라요. 쏠 수 있는 총알이 많아요. 시장의 예상을 넘어설 수 있어요. 시장이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마음이 너덜너덜해지면 이제 저 사람은 날 도와주지 않아. 아무리 울어도 그때 도와주면 감동의 도가니라니까요. 심리예요. 네. 근데 일단 그러려면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고 가야 돼요. 저걸 제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물가를 뭐 나중에 잡아도 되잖아요. 천천히 잡아도 되잖아요. 살살. 근데 이게 연준에서는요. 두려워하는 게 인플레이션도 두렵지만 그래서 파월 회장이 그 얘기를 해요. 더블 드래곤이란 말을 합니다. 직접 더블 드래곤이란 말을 한 건 아니고 이 더블 드래곤이 뭐냐면 두 마리 용이에요. 두 마리 용이 있는데 이 두 마리 용이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이 있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용이 있어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오르는 거죠. 기대 인플레이션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걸 모두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5% 높네 이거. 인플레이션 물가는 오르겠네.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이 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만연하잖아요. 사람들은 뭘 할까요? 물건을 미리 사요. 물가가 더 강해져요. 계속 강해져요. 미래에 있는 걸 계속 땡겨가지고 계속 살 수밖에 없죠. 물가가 더 오르기 전에. 그럼 5% 물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0%, 20%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그럼 심리가 들어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기대 인플레이션이라는 하나의 심리가 자리하는 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심리가 들어와 버리면 이 심리가 한번 들어오잖아요. 사람의 마음은 한번 그런 심리가 생기면 얘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게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이게 하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관성처럼 남은 거예요. 물가는 오르는 거야. 집값은 오르는 거야. 이런 심리가 생기면 게임이 끝나요. 이걸 되돌리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들어오잖아요. 이 심리를 꺾어내려면 참 어려운 게 집값을 크게 깨뜨리거나 아니면 지치게 만들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크게 깨뜨리면 어떻게 되죠? 아니네. 이건 느끼지만 피해가 크죠. 살살 깨뜨리면 저가 매수의 기회. 브라보! 저가 매수의 기회. 그래서
작년 상반기만 해도 집값이 좀 꺾였을 때 다들 뭐라고 했냐면 좀 더 떨어지라고 사게 얘기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왜? 지난 5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게 심리예요. 집값이 오를 거라는 심리가 들어오면 정책의 약발이 안 먹혀요. 우리는 교과서에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이 떨어진다고 배우죠. 한번 해볼게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심리를 갖고 있어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오른다. 다 그 심리가 있어요. 언제 사지 제발. 언제 사지? 오른다. 여기다 대고 제가 집값이 오르니까 이거 제압하려면 공급을 늘려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신축 아파트를 강남에 공급해요. 신문에 어떻게 나는 줄 아세요? 서울 강남. 30년 만에 신축 공급. 경쟁률 900대 1. 신축 폭등. 구축 키 맞추기 난리. 공급 늘렸는데 왜 집값이 오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교과서에 안 나온다니까요, 이게. 교과서를 보고 했으면 어때요? 신축을 공급한다고 하면 떨어져야죠, 얘는. 근데 오르잖아요. 왜 이러지? 살아온 과거가 있잖아요. 10년간 우린 뒤였잖아요. 다들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모두가 떨어진다 하고 있는데 거기다 공급 확 쏟아내면 박살납니다. 박살납니다. 지금 둔촌주공이잖아요. 이게. 박살납니다. 전전긍긍하잖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집값이 막 정말 뜨거울 때 그 분위기에서 둔촌주공 공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난리가 나죠. 와, 둔촌주공도 이 정도인데 하면서 뭐 다른 데 난리 나, 재건축 단지들 난리 날 것 같지 않으세요? 기대가 되게 중요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커지잖아요. 물가 오른다. 그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화폐 가치 떨어진다 이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기대가 만연한데 거기다 대고 양쪽 하나를 해봐요. 화폐 공급을 늘리면 집값이 떨어진다는 기대가 그렇게 큰데 거기다 대고 집을 공급하면 화폐 가치 폭락을 하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와요. 거대한 인플레이션을 만듭니다. 얘는 치료가 안 돼요, 이러면. 중앙은행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이러면. 뭐만 해야 되면 긴축만 해야 돼요. 그때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제일 무서워요. 이게 인트렌치드라는 표현을 써요, 연준에서요. 쫙 늘어나가지고 고착화되는 것들. 제일 무서운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볼까요? 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강할 것 같아요. 물가가 다들 오를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에 노동시장이 뜨겁습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빈 일자리가 1000만 개가 있대요. 근데 실업자가 600만 명이 있습니다. 실업자 1인당 갈 수 있는 일자리가 1.8개 있죠. 실업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골라갈 수 있어요. 매일매일 전화 와요. 와서 일하시라고.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착화됐다는 건 뭐냐면 기업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알고 있어요.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우리는, 실업자들은 물가 오르는 거 이상으로는 임금 올려줘야지 이 생각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데 가야지. 기업 입장에서는 뭐래요? 임금 올려줘야 돼. 물가보다는 올려줘야 와. 기업 회사에서 회의할 때, 인사 파트에서 회의할 때, 아 근데 물가보다는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 맞아.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임금이 올라가요. 그럼 임금이 올라가면 어때요? 얘를 갖다가 가격에 전가하죠. 인플레이션이 심해지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가는 만큼 임금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인사부에서 어떻게 해요? 임금 올려주자고. 그럼 이거 가격이 덥죠. 물가 오르죠. 느낌 오세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임금 물가 악순환입니다. 물가 잡기 전에 후퇴한다는 얘기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다 남아있는데 철군하면 큰일 나죠. 똑같아요. 인플레이션의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는데 중앙은행이 긴축을 철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삽시간에 다시 인플레이션 올라올 수 있죠. 재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는 게 중앙은행은 제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되기 전에 이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얘는 어떻게 고착화가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높은 레벨이 오랫동안 이게 장기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때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고질병이 된다는 얘기는 기침을 하는 사람이 3년 동안 기침해 봐요. 고질병이죠. 쉽게 치료 안 되겠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건. 그런 거 같지 않으세요? 똑같은 원리예요. 인플레이션도 이게 만약에 2년, 3년 이어지면 고질병 돼요. 물가 목표가 2%래요. 2%를 언제 넘겼냐면 21년도 3월에 넘겨요. 이거 찍는 날이 지금 23년도 1월이죠. 2년 동안 기침했어요, 우리. 어떤 수를 쓰든지 간에 2년 플러스 알파예요, 기침하는 기간은. 알파가 6개월, 2년 6개월 동안 기침한 거고, 알파가 1년이면 3년 동안 기침한 거고. 빨리 잡아야 되겠어요? 천천히 잡아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다니까요, 생각보다. 근데 물론 그 공식은 없어요. 몇 년, 몇 개월 동안 기침하면 고질병인데 몰라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왜 전문가 그걸 모르냐고. 의사한테 물어보죠. 몇 개월 동안 기침하면 고질병이 됩니까? 몇 개월, 며칠입니까? 알 수 없죠.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죠.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고질병이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맞죠. 기간을 맞출 수는 없어요. 기간을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빨리 사전에 제압을 해야죠. 성장이 훼손되더라도. 성장 훼손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성장이 훼손되더라도 얘를 안 잡으면 영원히 부양을 해줄 수가 없어요.
평생 부양을 해줄 수가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평생 긴축해야 돼요. 뭐 우리나라가 성장이 잘 된다 이렇게 하지만 10년 후, 20년 후를 한번 보죠. 경제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10년 후, 20년 후 지금보다 경기가 안 좋을 수 있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로봇가 들어와서 행복해진다고. 모르겠어요, 잘. 근데 노령화 사회잖아요. 우리나라는 제조업 역량이 강하죠. 첨단 제조업이잖아요. 제조업 역량이 강한데 노령화 사회가 되면 제조업이 잘 되겠어요, 어렵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로봇가 들어오면 잘 된다고 하면 할 말이 없죠. 근데 로봇은 우리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쓸 수 있죠. 젊은 사람이 로봇 갖고 있는 거고 나이 든 사람이 로봇 갖고 있는 거 다를 수 있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본도 노령화 사회가 되면서 제조업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나라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더 클 수 있는 능력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해요.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있죠. 물론 계속 좋아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이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안 좋아진다면 만약에 그럼 사람이 늙어가는 것처럼 경제가 늙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뭐가 필요해요? 케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거시경제가 케어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 경기 부양을 해준다는 거예요. 힘들 때 유동성을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막 주저앉을 때 여기에서 돈 뿌려주고 금리 인하해주고 해가지고 이 쿠션을 이렇게 내려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놔두면 어차피 주저앉을 거잖아. 근데 천천히 주저앉는 사이에 무언가 대안을 찾을 수 있죠. 새로운 생산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을 끌어요. 경기가 둔화될 때는 보통. 시간을 끌어주는데 제일 좋은 게 금리 인하해주고 재정 지출해주고 이렇게 해서 시간을 끌어요.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당장 먹고 살기 힘들고 죽겠는데 어떻게 성장의 동력을 뭘로 만듭니까? 일단 숨을 쉬어야 뭘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주저앉는 게 아니라 시간을 끌어줘야 돼요. 이게. 이렇게 해야지 뭔가 희망을 찾아요. 근데 여기서 시간을 끌려면 쿠션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당뇨가 계속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주저앉아야 된다니까요. 지속 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해요. 성장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성장과 지속 가능 성장이 있어요. 중앙은행은 뭘 봐야 됩니까? 지속 가능한 성장. 동의하시잖아요. 물가 잡아야죠. 당뇨 잡고 가야죠. 고질병 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지금은 2년 플러스 알파잖아요. 얘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생각보다 중앙은행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구도를 안 보고 성장이 무너지고 있잖아. 1번. 인플레 살짝 꺾였잖아. 우리 너무 힘들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싸움인 거예요. 그럼 시장 참여자가 바라보는 시각과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시각이 서로 상충되죠. 중앙은행은 기대 인플레이션의 고질병화가 제일 무서운 거고 시장 참여자들은 우리가 아픈 게 제일 힘든 거고 우리를 바라보면 성장을 바라보면 빨리 낮춰야 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라보면 물가를 더 잡아야 되고 저도 작년만 해도 마켓 볼 때 아침에 항상 뭐 봤냐면 코로나 확진자 수 봤거든요. 이게 안 봐요. 요즘 마켓 보시는 분 중에 코로나 확진자 수 보는 사람 없어요. 물어보면 몰라요 다. 근데 다들 공감하시죠? 그만하자. 할 만큼 했다. 이게 이제 중앙은행이 바라보는 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만 더. 지금 계속 인플레이션이 문제고 우리가 앞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가 인플레이션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네. 인플레이션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금리를 올리는 거? 이거밖에 생각이 나지 않는데 네. 그 외에 다른 방법들로 인플레이션을 억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네. 왜냐하면 한번 올라간 물가는 다시 내려오기 힘들잖아요. 네. 뭐 임금이라든지 식료품 가격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게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그게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또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른 게 안 풀리니까. 좋은 것 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어떠세요? 도움 줄 것 같지 않으세요? 딱 답 나오죠. 미중 무역 분쟁 와해라기보다는 와해는 좀 말이 이상하다.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미중 무역 분쟁 완화 완화 어때요? 도움 줄 것 같죠?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국제 공조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오펙의 증산. 근데 그 오펙이 증산하면 어때요? 자기들은 손해가 나죠. 근데 지금 증산하셔서 유가가 떨어졌을 때는 실물 경제가 살아나면서 더 오랫동안 기름을 오래 파실 수 있어요. 느낌이 어떠세요? 가문이설. 어디서 약을 팔어? 이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근데 조금씩 희생을 하는 게 국제 공조죠. 서로 양보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멀리 가죠. 근데 지금 그걸 안 하는 거죠. 다 서로 싫으니까. 내가 더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모두가 자기 것만 찾으려고 하면 자 여기 같이 있는데 같이 잘 살다가 제가 저 것만 찾아요. 그럼 여러분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 나와요? 쟤는 지 것만 먹는다고. 근데 쟤 왕따 시켜. 근데 제가 하는 걸 보면서 얘들 보고 배우신 거죠. 똑같이 해요. 그럼 모두가 자기 것만 찾아요. 그럼 일이 안 돌아가겠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럼 성장의 정치가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국제 공조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뒤에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의 상황을 설명해드릴 때, 예,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 또 이어가겠습니다. 네.